네, 제가 맡은 두 번째 파트이고 저희 세포생물 스터디 마지막 주제인 캔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캔서로 인한 사망률을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 통계 자료인데 자살, 폐렴,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폐암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그다음 간암, 그다음에 대장암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한 최신의 자료인데 작년도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고, 이때는 15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0만 명당 160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대장암이 점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장암이 2016년도에는 위암하고 사망자가 거의 비슷했다가 현재는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조금 유의해서 볼 점은 이 10대와 20대의 혈액암인데, 이렇게 혈액암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10대, 20대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싱글진 뮤테이션으로 그냥 하나의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10대, 20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캔서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캔서는 노멀한 스테이트와 비교했을 때 셀 데스를 저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신호를 스스로 받고, 또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포는 그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캔서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움직이는 성질을 갖게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텔로미어라는 것 때문에 그 리플리케이션 숫자에 제한이 생기는데, 캔서에서는 그 리플리케이션 이모탈리티를 획득함으로써 계속해서 증식을 할 수 있고요. 또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안지오제네시스, 혈관 신생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unwanted proliferation, 원하지 않는 세포의 증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세포의 기능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레귤레이션이 실패하는 이유로서는 보통 이 유전적인 데미지를 보고요. 여기서는 이 튜머 프로모팅 케미컬,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죠. 발암 물질, 호르몬 혹은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말고도 유전자 복구 메커니즘에 손상을 입게 되면 캔서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요. 이런 걸 통해서 뮤테이션이 생겨서 그것이 암세포로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을 프로토온코진이라고 부릅니다. 온코진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니까 암이 유발한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유전자들은 정상 기능을 수행할 때 튜머 서프레서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튜머 서프레서 진으로서는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게이트키퍼 진하고 케어테이커 진이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진은 그 자체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혹은 셀 사이클을 레귤레이션 한다면, 케어테이커 진은 DNA의 오류를 감지하고 DNA의 복구를 유도하고 그런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게이트키퍼 진에 뮤테이션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케어테이커 진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케어테이커 진에 그 문제가 생겨서 DNA가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셀 사이클도 그 간섭을 받게 돼서 계속해서 셀이 프롤리퍼레이션 하게 되고요. 또 에이팝토시스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캔서가
노멀한 셀에서 캔서로 발달을 하려면 단순히 유전자가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 마이크로 니치, 그 세포가 위치하는 굉장히 작은 환경에 의해서 성장이 조절되는데, 그러한 외부에서 오는 성장 시그널 없이도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포가 죽어야 될 순간에도 여전히 에이파토시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또 메타스테이시스라고 부르는 전이의 경우에는 그 세포가 ECM에 부착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의 전이로 이루어지고요. 또 암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보다 에너지 테이크업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많이 사용해서 하이포식 스테이트에 빠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지오제네시스를 유발하죠. 이러한 암의 특징으로 우리 피부 같은 에피셀리얼 상피나 외피나 혹은 소화기 같은 내피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카시노마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캔서가 여기를 차지합니다. 소화기관에 있는 상피는 엔도덤이라고 부르고 엔도덤에서 기원을 하고 피부나 이런 것들은 엑토덤에서 기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근육이라든지 뭐 결합 조직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sarcoma라는 암종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메소덤에서 기원을 하고요. 이런 엔도덤, 엑토덤, 메소덤은 그 사람이 태아에서 배아에서 기원을 할 때 그 기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기원에 따라서 암세포의 그 행동 패턴도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쪽에 발생학적인 그림하고 교과서 설명을 달아 놓았으니 메소덤, 엔도덤, 엑토덤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가볍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면 바로 캔서냐? 그건 아니고 프롤리퍼레이션 하는 셀 중에서도 이 비나인 튜머가 있고 양성이 있고 또 악성 말리그넌트가 있는데 이 양성 튜머의 경우는 보통 뭐 사마귀 같은 게 가장 좋은 예시죠. 어, 이 자체로는 셀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인 셀처럼 기능을 하지만 프롤리퍼레이션만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넌 그 비나인 튜머 셀과 다르게 파이브러스 캡슐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과적인 절제술로 가볍게 그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나인 튜머의 예시로 아크로메갈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고요. 피튜이터리 글랜드 그러니까 샘뇌 하수체에 튜머가 생긴 경우에는 그 그로스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혈류에 과하 공급됨에 따라서 몸의 팔이나 얼굴이나 이런 말단 부분들이 좀 정상보다 커지는 증상입니다. 말리그넌트 튜머 같은 경우에는 비나인보다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주변에 있는 티슈에 이베이딩 한다, 침투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인 튜머와 달리 이렇게 파이브러스 캡슐로 쌓여 있는 비나인 튜머와 달리 말리그넌트한 캔서는 굉장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외과적 시술로 제거할 때는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까지 같이 제거를 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종양들이 말리그넌트한 튜머의 덩어리고 오른쪽에 조직학적인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튜머셀하고 노멀셀이 어떤 경계로 구분된 게 아니고 지금 서로서로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메타스테이시스입니다. 노멀한 셀에서는 그 ECM과 그 E카드린과 같은 그 어데이시브 몰리큘을 통해서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데 이 튜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티에이즈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ECM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베도포디아 그러니까 침투할 때 뻗는 위족을 내세우는데 이 이베도포디아의 말단에서는 이 메이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즈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테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와 자신 간의 결합을 끊고 주변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거를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 (EMT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셀 어데이션뿐만 아니라
셀 폴라리티도 없어지게 되고 어떤 그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는 두 개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스네일하고 트위스트가 관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메타스테이틱한 포텐트를 갖추게 되고 또 프로티에이즈를 주변에 분비함으로써 ECM으로부터 결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카드 이름 같은 어데이스 몰리큘을 다운 레귤레이션해서 결합력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스네일과 트위스트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발현되고 있는 환자에서는 클리니컬 아웃컴이 굉장히 푸어하다고 합니다.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은 캔서 셀의 그 집단에 대해서 설명인데 캔서 셀이 그 자체가 그 스템 셀 라이크 그러니까 프롤리퍼레이션하는 셀에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머슬이나 뉴런처럼 이미 분화가 다 된 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디퍼런시에이션이 끝난 셀에서 발생한 뮤테이션은 캔서로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캔서들은 모두 어떤 그 프롤리퍼레이팅 셀 그러니까 세포 분화능이 있는 세포들에서 뭐 변이가 일어났을 때 캔서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non dividing cell, differentiated 셀에서 암이 발생을 하려면 그 프로제니터 셀, 그 분화되기 전에 전구체 세포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캔서 스템 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은 그 캔서 셀의 헤테로제네티에 대한 설명인데 캔서라고 하면 보통 이런 그 평평한 표면에 폴립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덩어리가 하나의 그 종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계속 분할을 계속함에 따라서 그 DNA로 점점 바뀌게 되고 이런 거를 셀 리니지를 통해서 그 DNA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같은 폴립을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조차도 이쪽에 있는 A 집단과 이쪽에 있는 B 집단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그 캔서 세라피에서는 조금 더 약한 셀들이 먼저 죽고 좀 강한 셀이 남아서 오히려 약간 그 암세포가 적응하고 더 분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면 요즘은 이 캔서 스템셀 스페시픽 세라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셀의 특징에 맞춘 세라피를 함으로써 이 튜머를 리그레션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걸로 그 면역 항암 요법이라고 이 캔서 셀에 대한 어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해서 그 세포 자체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도 현재 많이 개발되고 또 임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 전체에 대해서 뭐 블러드 스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를 하지만 어떤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조그마한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셀 니치라고 부르죠. 셀 니치.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 여기서 나온 거는 인플레메이션, 염증이고요.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세포가 부서졌을 때 혹은 감염되었을 때 그 부분에 감염 병원체를 싹 없애고 손상된 세포를 드러내고 새로운 세포들로 채우는 작용을 유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플레메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계속해서 세포를 증식하게 만들어서 그게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메이션뿐만 아니라 인플레메이션으로 응집된 마크로파지도 그로스 팩터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20%의 캔서가 만성적인 염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체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염증을 유발을 해서 게스트릭 캔서, 위암을 유발하고요. 또 헤파티티스 BC 바이러스는
간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간의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간암을 유발을 한다는 겁니다. 위와 간뿐만 아니고 이 대장에서도 콜라이티스, 대장염이 계속 크로닉하게 발생하게 되면 디스플라시아, 정상적인 세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거죠. 디스플라시아를 거쳐서 결국에는 아데노카시노마, 대장암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들 중에서 이 울서레티브 콜라이티스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그노시스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과 관련한 그 분자적인 패스웨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인플레메토리 스티뮬리, 염증성 자극이 오면 이 TNF 알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으로서. 일단은 이 TNF 알파 자체가 세포 내에 오토크라인을 유발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파이티브 서큘레이션을 유발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TNF 알파가 유발하는 반응들이 모두 proliferation, protection from apoptosis, proliferation 모두 세포 증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포 증식되면 증식될수록 DNA 레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럼 DNA 뮤테이션 가능성도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TNF 알파가 올라가면 그 자체로 캔서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설명에선 이 COX-2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COX-2라는 물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는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proliferation 이런 것들 유발하게 되는데 이 COX-2를 관찰을 해 보니까 이 폴립이나 혹은 브레스트 캔서에서 이 COX-2의 발현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X-2의 결과물인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마이스에 투입을 해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에 있는 그 세포들이 좀 더 폴라리티를 잃고 또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 COX-2에 대한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셀레콕십이라는 약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쪽에 이 셀레콕시브는 COX-2를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만드는 걸 막죠. 셀레콕십을 투여를 했더니 터널 어세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팝토시스가 진행되고 있는 세포를 염색하는 반응인데 셀레콕십을 투여를 하니까 이렇게 에이팝토시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똑같이 아래에서도 셀레콕십을 투여를 했을 때 프리퍼레이션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X-2로 인한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이 세포의 증식, 그리고 세포의 protection from apoptosis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염증이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분자적 기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가 영양분의 획득을 어디서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을 때 이 안지오제네시스라기보다 그 세포가 에너지를 얻을 때 혈관을 통해서 그 확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세포가 영양분을 얻으려면 그래서 주변에 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혈관을 끌어오겠죠. 그래서 없는 혈관을 만드는 게 안지오제네시스인데 이 안지오제네시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튜머는 최대 지름 2m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자라죠. 사람 몸에서는. 왜냐하면 안지오제네시스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지오제네시스 관련된 팩터로는 FGF, TGF, VEGF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이 캔서셀이 어떻게 안지오제네시스를 유발하느냐? 우선 하이폭식 스테이트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히프 알파라는 단백질에 이 산소를 붙여줘서 OH기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PVHL이라는 단백질이 바인딩을 하고 그럼 히프 알파가 폴리유비퀴티네이션 되면서 디그레이션 되는 거죠. 반대로 산소가 부족하면 이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히프 알파가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디그레이션 되지 않고 남아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결과로 안지오제네시스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참고로 유비퀴틴이 어떻게 그 디그레이션 유발을 하냐면 타겟 프로틴에 이렇게 E1, E2, E3 과정을 통해서 유비퀴틴을 넘겨서 이 타겟 프로틴에 계속해서 유비퀴틴을 붙여주면 이거를 인식하고 프로테아좀이라는 단백질 용의 소체가 인식을 하고 이 단백질을 풀어서 이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혀있던 프로테인이 펴져서 들어오면서 그 조각조각 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아미노 애시드 단위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프로티에좀하고 또 라이소조멀 디그레이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히프 알파가 폴리유비퀴티네이션으로 디그레이션 되지 않고 하이폭식 스테이트에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 밖으로 VEGF 이 안지오제네시스를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되었을 때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로 아바스틴이 있습니다. 아바스틴은 이 VEGF에 대한 안티바디로 작용을 해서 이 세포 밖에 있는 리간드의 농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하이폭식 스테이트에서 VEGF를 방출하더라도 그 농도가 낮게 유지돼서 안지오제네시스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일반 셀과 비교했을 때 튜머 셀의 외향적인 비교, 모르폴로지컬 디퍼런스를 본 사진입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셀인데 대체로 납작하고 또 잘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튜머 셀은 좀 더 부풀어 올라 있고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라스라는 프로테인과 P53이라는 프로테인이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어떻게 있냐면 12번째에 글라이신이 발린으로 바뀐 뮤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라스라는 신호 전달 체계 단백질이 계속해서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암세포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라스가 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P53이라는 그 DNA 데미지를 인식하고 셀 그로스를 어레스트 걸고 그리고 셀 에이파토시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케어테이커 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케어테이커 쥔의 딜리션 혹은 포인트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렇게 암세포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한두 개의 단백질이 변형된 걸로만은 암세포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멀티힛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모델은 암세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돌연변이가 축적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그 암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로그 스케일이죠.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온코진의 컨비네이션을 봤을 때 이 MIC도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 MIC와 라스 각각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는 여전히 돌연변이 생존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뮤테이션 됐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생존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진의 뮤테이션은 시너지 이펙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 대장암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처음에 용종, 폴립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비나인 튜머, 그
아데노마, 그다음에 메타스테이틱 캔서 이렇게 점점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세포를 분석을 해보면 APC 뮤테이션, RAS 뮤테이션, P53 뮤테이션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주인들이 뮤테이션의 생김에 따라서 이 캔서의 성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앞에서 라스는 세포의 성장 신호를 준 단백질을 설명을 했고 P53은 케어테이커 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APC는 예전에 우리가 스터디에서 다뤘던 단백질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베타카테닌을 분해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PC라는 단백질이 베타카테닌과 결합을 해서 유비퀴티네이션을 하다가 밖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다 분해가 되고 베타카테닌이 살아남아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 왼쪽이 정상입니다. 왼쪽이. 인테스틴 같은 경우에는 5일에 한 번씩 리뉴얼이 되죠. 에피셀리얼이. 계속해서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증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인데 스템셀에서 증식해서 에피셀리얼을 밀어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식을 하면 셀 사이클이 어레스트 되고 분화되면서 일반적인 에피셀리얼 셀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카테닌의 혹은 APC의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에는 셀 사이클이 어레스트 되지 않아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폴립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세포생물학 스터디에서 사용했던 강의록인데 이 APC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캔서 셀의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있을 때는 글루코스를 파이루베트에서 옥시다티브 프롤리퍼레이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계속 분해를 해가지고 36개, 38개 그 글루코스에서 파이루베이트로 분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ATP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뭐 근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락테이트를 형성하면서 2개의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튜머에서는 운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소를 사용해서 분해하는 것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락테이트를 이용하는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캔서 셀의 에너지 대사가 변하는 모습을 와버그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이 이후로 나오는 설명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2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또 안지오제네시스로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무산소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통한 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 면에서는 산소가 없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좀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죠, 튜머가. 또 튜머에서는 어니플로이디 그 DNA가 2배 수체가 아니고 뭐 3배 수체라든지 4배 수체라든지 이러한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DNA 데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케어테이커 주인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니플로이디와 관련해서 보는 검사 방법인데 이 판때기를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DNA 서열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셀 하나하나가 특정한 DNA 서열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건 이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별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은 프로그노시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좋은 프로그노시스를 갖고 있고
어떤 환자들이 악성암으로 진행되는지 그거를 DNA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항암 치료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가니까 좋은 프로노시스가 예상이 된다면, 만약에 DNA 검사를 했을 때 이 위쪽 그룹에 속한다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안 좋은 예후를 갖는 걸로 예상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은 셀 시그널링에 관한 내용인데 셀 시그널링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시그널 몰리큘이 리세터를 자극하거나 혹은 바이러스 인커디드 액티베이터가 작용을 함으로써 이 안쪽에 시그널 트랜스듀서가 신호를 전달받게 됩니다. 참고로 리세터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에 있는 리세터 말고도 세포 안에도 리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밖이든 아니든 간에 리세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받으면 그거를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단백질들 혹은 RNA를 발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뭐 DNA를 리페어 한다든지 셀 사이클을 컨트롤 한다든지 혹은 에이파토시스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온코진, 튜머 서프레서 진, 케어테이커 진. 프로토온코진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노멀 펑션은 그 셀이 증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외부에서 신호가 없이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게인 오브 펑션을 하는 경우에 암이 될 수 있고요. 또 튜머 서프레서 진은 셀 프리퍼레이션을 막는 건데 이 튜머 서프레서 진이 로스 오브 펑션,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튜머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케어테이커 진, 이러한 쥔들은 DNA 데미지를 인식하고 리페어하는 쥔인데 이런 것들 로스 오브 펑션이 되면 DNA가 복구가 안 되고 복구가 안 되면 오류들이 가속돼서 중첩되게 되니까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의 그 오류나 에러나 혹은 뮤타젠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이 온코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몸에 있는 프로토 온코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의 특성이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자에 끼워 넣어서 발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끼워 넣는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캔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라스 단백질의 뮤테이션을 설명하고 있는데 라스에는 KRAS, HRAS, NRAS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HRAS 액티베이션부터 보자면 단백질은 코돈, 그러니까 세 가지 염기 서열씩 번역이 되죠. 그 중에서 프로토 온코진이었던 이 글라이신이 GGC에서 GTC로 하나의 서열이 바뀌니까 발린으로 돼서 이것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외부 시그널 없이도 계속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변형이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게인 오브 펑션뿐만 아니라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그 카피의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관련된 단백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카피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고 바로 단정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MIC는 세포의 분할하기보다는 증식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인데 이 카피가 10개보다 적은 사람하고 10개보다 많은 사람하고 생존 분석을 했을 때 이 NMIC의 카피가 많은 사람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레플리케이션, 앰플리파이드 크로모졸 리지언이
암세포를 유발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거죠. 이건 리세터 관련한 내용인데 리세터 타이로신 카이네즈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보통 이렇게 바깥쪽에 리세터 도메인이 있고요. 이 리간드가 들어오거나 혹은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인트라셀룰러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도메인에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서 카이네이즈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아래로 트랜스듀스 시그널 트랜스듀서 그 신호 전달 전령이라든지 혹은 세컨드 메신저를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단백질들을 발현을 하게 됩니다. 관련한 리세터하고 그 리간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리간드가 없을 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리간드가 들어오면은 서로 다이머라이제이션을 발생을 해서 밑에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생겨 가지고 그 밑으로 가야 되는데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리간드 없이도 다이머라이제이션이 되거나 혹은 리간드 부분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그 자체로 계속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래에서는 오토크라인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장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셉터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토크라인 시그널이 강화되면 리셉터는 정상인데도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예시인데 첫 번째는 HER2 휴먼 EGF 리셉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멤브레인 도메인에 있는 발린이 글루타민으로 치환됨으로써 그 자체로 다이머레이제이션으로 바로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EGF 리셉터에서는 위쪽에 있는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이 사라져서 오토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컨스티티브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이가 일어났을 때 각각의 리스터마다 나타날 수 있는 변의 양상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튜머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설명은 단백질 그 자체의 변이가 아니고 이 염색체상의 변화로 인한 암의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번호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세포가 분화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파트하고 서로 겹쳐 가지고 서로 바뀌는 거는 흔한데 근데 이거는 같은 번호의 염색체 얘기고 여기 보시면 8번과 14번인데 서로 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이 MIC 셀 생존 시그널을 보내주는 단백질이 이뮤노글로불린 헤비 체인 영역과 붙었습니다. 이건 이뮤노글로불린이니까 면역 반응이 유발될 때마다 이 부분의 그 크로모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올라갈 텐데 그와 동시에 세포에 생존 신호를 줄 수 있는 단백질 전사하는데도 접근성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 모기 유발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이 벌키츠 림포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그렇게 큰 상황은 없는데 이 이뮤노글로불린 질병이 많이 감염될수록 MIC가 발현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이게 암으로 발전의 가능성도 같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사이로이드 캔서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체르노빌이고요. 보통 사이로이드는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서 이것이 점상 염색체죠. LET와 RET와 RFG가 서로 따로 있는데 이게 서로 합쳐지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RET가 위에 리셉터에 리간드가 바인딩 되어야 타이로신 카이네즈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윗부분 리간드 바인딩 도메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자체로 바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맥, 이런 맵 카이네즈 시그널링이 계속 리간드 없이도 활성화돼서 이게 셀 프리퍼레이션을 유발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세터가 아니고 카이네이즈가 생기는 건데 이 필라델피아 프로모점 이렇게 9번하고 22번이 특정한 컨비네이션을 갖춰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이 BCR이라는 부분과 ABL이라는 부분이 합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RAS, RAP, MEC, ORC 이게 맵 카이네이즈 시그널이죠. 그래서 맵 카이네이즈가 마이토젠 어소시에이티드 패스웨이인데 마이토젠이 마이토시스를 유발하는 거니까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우회 경로가 생김으로써 그 자체로 바로바로 셀 프로리퍼레이션 시그널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항암 타겟으로 글리백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이 BCR-ABL이 포스포릴레이션 되면서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밑에 있는 시그널을 하는 건데 이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는 이 캔서 프로테인의 포스포릴레이션 막는 거죠. 캔서 프로테인을 포스포릴레이션 하는 엔자임이 ATP와 결합하지 못하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함으로써 표적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암세포의 유발을 할 수 있는 뮤테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인데 셀 사이클 레귤레이터가 뮤테이션이 생겨서 셀 사이클이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리세터 혹은 시그널 트랜스듀서가 호르몬 없이도 계속해서 액티베이션 된다든지 혹은 DNA 오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이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에이파토시스를 유발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DNA 리페어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대부분은 P5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53은 DNA 데미지나 혹은 셀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감지하는 단백질이고 이게 액티베이션 됐을 때 그로스 어레스트 혹은 에이파토시스까지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P53은 캔서를 막을 수 있는 단백질로 발견이 됐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RAS 같은 셀 프리퍼레이션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도 P53이 있다면 암세포로 발전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53의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암의 타입에서 이 P53 뮤테이션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또 P53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생존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둘 다 딜리션이 되게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P53은 굉장히 특징적이게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75%로 다른 변이들과 다른 변이들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뮤테이션의 대부분이 이 시퀀스 스페시픽 DNA 바인딩 부분에 뮤테이션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DNA랑 적절하게 바인딩하지 못하면 DNA 오류를 인식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P53은 멀티모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얼렐이 있으면 한쪽이 뮤테이션이 생겨도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일부나마 정상 기능을 하는 프로테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율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둘 다 뮤테이션이 생기면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빨간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급감할 것이고요. P53은 울트라바이올렛 레디에이션,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뭐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이 되겠죠. 혹은 하이폭시아 스테이트 이런 셀 스트레스 상황에서 P53이 액티베이션 되고요.
이런 것들이 셀 사이클 어레스트, DNA 레플리케이션 또는 에이팝토시스 이렇게 세포가 잠깐 멈추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회복을 하고 혹은 제어가 안 되면 세포 자멸사를 유발하도록 하는 단백질입니다. DNA 데미지를 유발했을 때 이건 웨스턴 블라시인데 처음에 데미지를 유발했을 때 8시간 후, 24시간 후 P53과 P21의 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 한다고 나와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P53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이머사이트는 사이머스에 있는 세포인데 이게 그 일레디에이션 방사선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쐬면 염색체가 다 부서졌으니까 세포가 죽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P53이 있을 때는 사이머사이트가 대부분 죽는데 P53이 없는 경우에는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애들은 DNA가 다 파괴가 됐으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살아 있다면 암세포로 변하겠죠. 여기서는 P53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 기전으로서 MDM2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P53 그 자체가 MDM2의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하고요. 그러면 이 MDM2는 P53과 결합을 해서 이 P53의 유비퀴티네이션을 통해서 디그레데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P53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인데 카테콜아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 멜라닌이라든지 혹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인 타이로신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쭉쭉 전달될 때 만약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자체로 여기에 있는 타이록신 하이드록실레이즈의 작용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증가한 다음에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이 파지티브 피드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분만할 때죠. 분만할 때 그 옥시토신 같은 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기전은 계속해서 파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수축 신호를 강화하고 두 번째가 이 블러드 클러팅 딱지를 생기게 하는 기전은 그 부분에 딱지가 생겼을 때 딱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파지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건 P53의 도메인에 대한 설명인데 MDM2가 바인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P53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도록 포스포릴레이션 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P53이 기능하기 위한 DNA 바인딩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거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특정 영역에서 ATGC의 염기서열이 어느 빈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딱히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P53은 MDM2로 그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될 뿐만 아니라 ATM 그리고 AKT 이런 거에 대해서도 레귤레이션을 받습니다. DNA 데미지를 인식하게 되면 ATM이 P53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AKT는 이 MDM2에 대해서 작용을 합니다. 이 질병은 에이텍시아 텔란지액타시스라는 질병인데 ATM이라는 진 여기 위쪽에 DNA 데미지를 인식하고 ATM이 P53을 작동시키죠. ATM이라는 진에 결함이 생겨서 DNA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 오류를 복구할 수 없어가지고 생기는 질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MDM2와 ARF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AIF는 MDM2와 결합을 해서 이 핵질 밖으로 배출시키는 단백질이고요. 그래서 굳이 시그널을 쓰자면 ARF가 MDM2를 이니비션하고 MDM2가 P53을 이니비션하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 ARF는 MDM2에 대해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P53과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에서 통해서도 세포의 그 셀 페이트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를 보는 P53과 관련한 주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P53이 어떻게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하느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인데 밖에서든 혹은 세포 내부에서든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이 유발이 되면 먼저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 FAS라는 리셉터를 통해서 카스페이지가 액티베이션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 안쪽에서는 P53이 활성화돼서 FAS라든지 혹은 IGFBP라든지 혹은 BAX라는 단백질을 발현시킵니다. 여기서 BAX라는 단백질은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외막에 그 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그 인터 멤브레이너스 스페이스에 사이토크롬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마이토콘드리아 밖에 나오면 여기서 활성화된 카스페이지와 결합을 해서 에이팝토점을 형성을 하고 이것이 그 뉴클리에이즈 DNA를 자르고 혹은 프로테인을 자르고 함으로써 에이팝토시스가 유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DNA의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시키는 케어테이커균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유전자들의 변형이 쌓임으로써 이러한 에이팝토시스 시그널이 잘 안 가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식이 되면 그 캔서가 되고 또 거기서 만약에 메탈로프로테이즈 같은 그 메타스테이시스 포텐시를 갖추게 되면 림파세틱 시스템 혹은 블러드 베슬을 통해서 다른 장기까지 퍼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24장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노션 페이지에 남겨주시고요. 일단은 지난 한 달 반 정도 실질적으로는 6번의 회차라서 3주인데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세포생물학 스터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세포생물학 스터디가 저희 2022년도 동아리 활동의 마지막 활동인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스터디 마치겠습니다. 또한 고생하셨고요. 예과 2학년분은 즐거운 방학 시간 보내시고 본과 1학년 분들은 즐거운 공부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